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 8월에 큰 폭의 조정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가 9월 들어서는 박스권 내 혼조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서 저가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국제유가가 빠르게 또 상승함에 따라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추가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감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금주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과연 이들의 통화정책 스탠스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자산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자산별 시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8월에 큰 폭의 조정을 보인 이후에 9월 들어서는 박스권 내에서 조금 왔다 갔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지난주에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주간 단위로 2% 제법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2600선에 안착을 했고, 코스닥은 반면에 1.6%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미국 시장은 결과론적으로는 나스닥이 0.4% 마이너스이긴 했는데, 이게 약간 미국의 목요일장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이 금요일 날에는 조금 바뀌었던 게 한국 시장에 좀 미반영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코스피가 하루에만 1%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 소식은 알고 계시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이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이 상장을 했는데, 첫날 공모가 51부 상단에 무려 22% 급등한 63달러 정도에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이 화려하게 오랜만에 빅테크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이 모멘텀이 국내에도 이어지면서 코스피 내에 주로 대형 기술주 위주로, 특히나 반도체 기업 위주로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 주가가 지난주에 좀 좋았었는데, 차트 보시면은 목요일날 좋았던 흐름이 금요일날은 조금 다시 되돌려졌어요. 암이 한 마이너스 4.47%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금요일날 마이너스 3%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초에 시작하게 되면 코스피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2차전지, 또 제약바이오, 로봇 중심으로 지난주에 조금 조정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제가 한때 9월 들어서 이제 이 포트내에서 편입을 추천드렸던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가 지난 한 주 동안 한 6%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2차전지 소재 4%, 로봇 액티브, 이런 부분들,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시장에 조금 주도적인 어떤 흐름을 보였던 제약바이오, 로봇, 2차전지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조금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차전지 업종의 하락세가 조금 눈에 띄는데요. 지금 2차전지 소재 업종의 대장주라고 한다면 당연 에코프로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에코프로가 7월 26일 날 150만 원, 154만 원 정도 고점 찍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일시적으로 갔다 온 거니까 사실상 실질적인 고점이 한 130만 원인데, 최근에 130만 원을 8월 말에 갔다가 그 뒤로 쭉 밀려서 지금 89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업종에 대한 인버스 ETF가 최근에 출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상 그동안에는 2차전지에 투자하는 ETF가 출시되면서 오히려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런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면, 이제 거꾸로 인버스 ETF가 출시되면서 이제 숏배팅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주가가 좀 크게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차전지 소재 산업의 업황 자체는 여전히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9월 들어서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는 못하고 박스권 내에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여기서 뭐 다시 상승을 재개할 건지 아니면 연말까지 조정 흐름이 이어질지는 결국은 통화정책에 달려있지 않나, 매크로 상황이 다시 좀 중요해지는 여건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지금 이벤트 캘린더를 보시면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밤이고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새벽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면 또 영국의 BOE 회의 그리고 일본의 BOJ 회의가 이 금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부에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뭐 BOE 회의는 좀 현재로서는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그 목요일에 새벽에 있는 FOMC와 금요일에 있는 BOJ가 아마도 시장에 좀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유가가 상승한 부분이 조금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약간의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 유가가 벌써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상승하면서 90불대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언제 90불대였는지 한번 차트를 그려보니까 작년 11월에 유가가 90불을 살짝 넘어갔었더라고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지금 90불대로 상승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작년도 4분기의 유가 평균이 한 80불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유가가 뭐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유가의 상승률은 그동안에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물가에도 이제 부담으로 지금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최근에 발표됐던 8월 물가도 보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가팔라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지금의 유가 상승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 일단 최근에 유가가 상승한 배경을 분석하자면 대부분 다 이제 공급 측 요인을 많이 뽑고 있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국제 유가가 100불이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이 유가 원유 시장에서 발생하는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결정에 의한 부분이 크죠. 사우디가 연말까지 1일 100만 배럴의 그 감산을 지속하기로 했고 러시아도 30만 배럴의 수출을 덜 하기로 하면서 지금 일간 130만 배럴이 기존보다 지금 감산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의 상승 압력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의 원유의 국가별 생산 비중을 보면 미국이 20%로 제일 높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미국은 자국 내 수요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유가에는 이 러시아와 사우디의 생산량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원유 생산량이 최근에 유가가 좀 올라오면서 다시 좀 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진 않았고 또 원유 시추공수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여서 갑자기 막 생산량을 확 늘리기도 조금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원유 감산에 대해서 미국이 증산을 통해서 이거를 딱 대응해 주기가 아직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미국 내의 원유의 재고 상황을 보게 되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굵은색으로 표시하는 게 그 월에 기본적으로 이 원유의 재고 수준인데 올해 들어서는 올해 한 4월 이후부터 평균적인 원유 재고량보다 실질적인 원유 재고량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뭐 9월 들어서는 거의 하단부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상대적으로 원유 재고의 수준이 평년 수준보다 낮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더 많은 생산을 해줘야 겨우 이 부족한 수요, 이 공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줬던 차트인데 이 가운데 기존에는 조금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 싶으면 생산을 바로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팔면서 일정 부분 이 유가의 적정 가격을 좀 지켜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현재의 미국의 전략 비축률도 가장 높았던 때가 2020년 코로나 발발 당시 5월 달에 92일치 사용 부재인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한 46일치로 4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좀 줄어 있죠. 최소한 전략 비축률을 더 풀면서 이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 전략 비축률을 채워야 되는 수요 때문에 초과적인 원유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보면 연말까지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원유의 이 공급 부족이 상당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인가 아마 이 오펙하고 IEA에서 그 하반기 수급 전망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원유가 이제 초과 공급 상태였던 것이 올해 하반기는 초과 수요로 지금 넘어간다는 전망이 나오죠. 물론 이제 내년도 가게 되면 다시 초과 공급 상태로 바뀔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는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갈지도 알 수가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하반기는 이 공급이 초과였던 상태가 아니라 이제 수요가 초과인 상태, 즉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연말까지는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은 지금 90불까지 올라와 있는 유가가 100불대까지 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미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IB에서도 연내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더 자극시킬 건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보여줬던 차트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 모델에 따르면 작년 6월 달에 헤드라인 CPI 미국 9.1 고점 찍고 올해 6월에 3.0 저점 찍고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지금 연말까지는 반등하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랑 최근의 유가를 감안해서 다시 프로젝션을 해보니까 이 반등하는 기류가 조금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연말 같은 경우는 원래는 4%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까지의 물가 상승을 봤는데 4%를 넘어서는 정도의 물가 상승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현재 유가 90불 정도에서 유지된다는 가정인데, 만약에 유가가 정말 100불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는 이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는 4%한 중반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한때 6월 달에 3%를 깨내 만에 했던 물가 상승률이 다시 4% 초중반 와버리면 이건 완전히 이 물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이나 스탠스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중앙은행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제가 예측한 대로 3.6보다는 높았던 3.7 정도 지금 나왔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확 머리를 치켜 세우는데 이 기울기가 약간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 코어 CPI가 여전히 좀 낮게 그 하향 안정화되면서 헤드라인 CPI 올라오는 거는 이거 일시적이야. 이 유가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코어 CPI가 진짜라고 보면 안정되고 있으니까 뭐 물가는 이제 여전히 잡히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조금은 이 안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는 사실은 CPI가 아니라 PC인데, PC는 군원 PC가 이미 지난달에 살짝 머리를 틀었습니다. PC 헤드라인도 여전히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헤드라인 CPI가 올라가면 코어 CPI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어 CPI나 코어 PC에는 이 변동성이 큰 유류라던가 농산물 가격이 빠져 있긴 한데, 계속해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류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유가가 높아지면 이거를 실어 나르는 뭐 버스기사, 뭐 저 화물 택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격을 더 운임을 높게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코어 CPI에도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코어 CPI나 코어 PC까지는 조금 안정된 모습이지만 유가의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성장의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상반기에 1분기가 2.0, 2분기도 한 2.0인가? 2.2, 2.0 같은 상반기 평균으로 전기 대비 연율로 2.1 정도 성장률인데 지금 3분기는 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한 4.9%. 아마 실질적으로 3분기 성장률 실제값은 얘보다 좀 낮아질 거예요. 제 생각엔 한 3%대 정도 나오는 게 합리적인 수준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1분기, 2분기, 3분기를 평균 내보면 거의 2% 중반 정도의 성장률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4분기에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걸로 좀 걱정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그 연준이 기존에 전망했던 거하고 숫자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실업률은 그 지난 8월이 3.5에서 3.8로 확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올라가 봤자 여전히 고만고만한 4% 이하의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고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을 보게 되면 최근에 다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실업률이 급등을 하려면 사전적으로 이 주간 실업수당이 피크를 치고 올라가면서 대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징후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실업수당이 낮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구직자의 상승에 의해서 실업률이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뭐 옛날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지난 6월 FOMC에서 예측했던 숫자들이 지금 다 안 맞습니다. 지금 요번 주 목요일 새벽에 9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90%가 다 동결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번 주 FOMC의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상 동결이 아니고요. 분기 말에 나오게 되는 점도표의 이제 변경 여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달에 당시에 올해 성장률을 1.0 봤어요. 근데 3분기 평균이 2% 후반 중반이라고 그랬잖아요. 4분기에 폭삭 주저앉지 않는 한 요거 높여야 돼요. 그 다음에 실업률 4.1인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죠? 다시 넘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올라와봤자 3.8이에요. 역시 4.1을 연평균 기록하려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실업률이 4% 중반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주간 실업수당 보게 되면 그 정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PC 인플레이션 지금 코어 PC가 3.9인데 그 지난달에 코어 PC가 4.1에서 4.2로 다시 반등해버렸어요. 그전 평균은 한 4% 중반 되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올려야 되는 판입니다. 그러면 성장률 올라가야 돼. 실업률은 떨어져야 돼. 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6월에 요런 전망 했었을 때도 연내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서 5.5와 5.75 정도가 연말 금리가 될 거야 라는 게 기본적인 연준의 기본 전망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성장률이나 물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추가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 점도표가 금리를 더 올리는 쪽으로 바뀌면 바뀌었지 이게 연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닉 티미라우스라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자 있잖아요. 이제 얘가 이제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지지난주 정도에 다뤘던 것 같은데 중립금리를 이제 이 양반이 또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난 9월 12일 날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연준이 금리 입장에 중요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 고금리를 선호했던 것에서 침체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 즉 약간 이 매파적인 스탠스에 쏠려 있었던 의견들이 약간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추면서 도비시하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달에 금리 동결한 다음에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할 것 같다. 이제 요런 그 톤으로 좀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9월 FOMC에서 동결 기대가 더 큰 이유가 연준의 비공식 대변이라고 하는 이 닉 티미라우스의 어떤 요런 기사도 좀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최근 상황은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기사 쓸 때만 하더라도
현재 연준 내에 세 가지 그룹이 있다. 하나는 통화 긴축 선호하는 매파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올리지 말고 현재 수준에서 그냥 얼마 동안 유지할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오히려 현재가 과한 긴축일 수 있으니까 미세 조정, 즉 오히려 금리를 조금 낮출 수도 있는 뭐 이런 쪽의 의견도 있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아주 마이너한 것 같고, 지금 거의 50대 50으로 한 번 정도 더 금리 더 올려야 돼라는 매파 그룹과, 금리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됐고 앞으로 더 올릴 필요는 없이 현재 수준 얼마 동안 더 유지하는 게 좋은지 그걸로 이제 초점을 맞추자라는 쪽이, 제가 봤을 때는 얘네가 거의 이제 막상 막하였을 것 같은데, 최근에 유가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90불대로 급등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앞선 전망대로 만약에 지금 연내 100불 정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이 세 그룹, 사실상 두 그룹 추가 금리 인상 해야 된다는 쪽과 한쪽은 금리 인상 없이 오랜 기간 유지하자는 쪽에서 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연준 내 매파 그룹 쪽으로 다시 무게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저는 커졌지 않냐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이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90%고 12월 FOMC까지도 보면 동결 확률이 60% 높아요. 25p 인상 확률은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FOMC를 거치면서 이러한 점도표들이 성장률과 물가가 상향 조정되고 실업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최소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현재 정도 수준이 좀 유지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9월달 전망치에서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2026년도 내년도 후년도 26년이니까 3년 뒤의 전망치가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의 전망치도 저는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제가 중립금리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말이 4.6%로 지금보다는 거의 100bp,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가 내년도에 예견돼 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도 내년도 상반기로 좀 늦춰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4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급격한 금리 인하죠. 지금 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점도표 상에서는 기준금리 점도표가 올해 전망은 현재 수준 유지하겠지만 내년도 점도표가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롱거런도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좀 신중할 것 같아요. 요거는 중립금리에 대한 어떤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5는 유지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24년이나 25년도 숫자가 조금 상향 조정되는 쪽으로 다음 주 FOMC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뭐 저도 역시 한 번 정도 봅니다. 5.5에서 5.75가 상단으로는 보는데, 내년도에 그 금리 수준이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기간,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는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려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고금리가 유지되는 기간이 이제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특히나 유가의 상승 자체가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도 최근에 조금 찝찝한 게,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단기금리인데 빨간색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 다음에 녹색이 CD 91일 금리, 약간 보라색이 상금채 1년 그 위에 있는 게 CP 91일인데,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를 겪으면서 10월, 11월, 12월 급등했다가 거의 12월 이후부터 조금 안정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막 개입을 하면서. 근데 최근에 단기 쪽 금리가 다시 올라요. 지금 CD 금리가 슬금슬금 9월 들어서 올라가고 있고 상금채 1년짜리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채 발행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뭐 가계대출 많이 늘어났죠. 50년 만기에 그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거의 끝났지만 이제 그 부분도 좀 늘었고,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 하면서 뭐 상당 부분 이제 대출 늘어나면서 예금 대비 대출이 늘다 보니까 은행이 자금이 조금 타이트해지면서 다시 좀 은행채 발행을 늘려요. 그런 것들이 단기 자금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FOMC뿐만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 날 BOJ 회의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본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슬금슬금 많이 올랐습니다. 벌써 한 0.7%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 마이너스 0.1 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역전폭이 거의 역전폭이 아니라 스프레드가 0.8, 80bp 정도가 나게 됐는데, 지난주에 그 BOJ의 우에다 총리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물가와 임금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는 것도 옵션으로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물가와 임금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고, 그렇게 들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옵션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거니까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변경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어쨌든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향후의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뭐 정상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 그것도 뭐 룸을 열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 금리의 방향성은 확실히 지금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금리가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본 금리가 상승하면 무슨 일이 터진다? 제가 일본 금리 상승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죠. 미국채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까라는 한 3주 전, 4주 전 영상에 보시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이 미국 금리의 상승 영향 경로를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역시 그것도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일본 금리가 올라오면 뭐 여전히 미국하고의 금리 차는 많이 있긴 하지만 일본 금리 상승이 미국 금리를 어쨌든 간에 밀어 올리거나 적어도 하방을 막는 그런 역할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보면 결국은 이 자산시장으로 왔었을 때 지금 9월 들어서는 약간의 혼조세, 8월에는 조정받고 9월에 혼조세면서 살짝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을 다시 시도하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역시 결국은 반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굳이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연말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그래도 박스권 하단부로 내려가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는 주식 비중을 느리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동안 줄여왔던 쪽이라면 뭐 이제 현재 정도 수준, 저는 제가 한 5월부터는 주식 비중 줄이자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전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줄이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그 반대의 급부로 약간 그 확정성 배당이나 이자를 주는 뭐 금리부 자산들, 채권이라든가 뭐 주식 말고 뭐 리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좀 기회를 갖는 게 좋아 보이고요. 주식 중에서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특히나 그 AI랑 그 맞물리는 쪽은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제법 조정 크게 받았으니까 오히려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FOMC와 BOJ는 좀 지켜보고 추석 뭐 연휴 전이나 아니면 추석까지 지켜본 다음 정도에 투자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늦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주 아니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영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최근에 유가의 상승이 이게 적어도 단기에 그치지 않고 수급상 봤을 때는 이 하반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면서 적어도 연준 내의 매파 의견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또 일본에서 이 통화정책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말까지는 그렇게 매크로 환경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광고 하나를 드리면 요번 주 금요일에는 제가 오랜만에 815TV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아마 금요일날 저녁에 녹화를 하고 영상은 다음 주 주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 815TV 저 출연하니까 많이 응원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금퇴연구소도 여러분 안 보시면 후회하시지 않을까요? 최근에 저희 영상 쭉 오래 들으신 분들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남에게 알려주기 아까운 채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보면 손해입니다. 안 보면 손해인 채널을 만들면 알아서 보시겠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안 보면 손해인 저희 금태연구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금퇴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